그날 밤 장군 부인은 제 배를 먼저 봤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린 건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너구나.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은 북한에서 끝났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장군급 고위층 관사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저는 그날 밤 이후 증인이자 제거 대상이 됐습니다. 장군 집 식탁에 오르는 음식보다 더 비밀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 전까지 사라져. 보안부에 신고하기 전에.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자비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3층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임신한 몸이 그만 3층 계단에 부딪히면서 대굴대굴 구르고 또 2층 계단에서 대굴대굴 굴러서 1층 거실 바닥으로 찻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관사에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아니, 제가 고아원을 떠나던 그날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상층 1% 안에서 보낸 5년, 그리고 5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온 3년간의 기록입니다. 이제부터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출신 성분은 중하였고요. 북한에서 이 등급은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저 투명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위치를 의미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춥고 배고팠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 2끼 강냉이죽과 배춧국, 겨울엔 난방이 끊기고 여름엔 모기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곳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손재주였습니다. 바느질을 잘했고 청소를 깔끔하게 했고 무엇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저를 좋아했습니다. 말썽 안 부리고 조용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운명을 결정한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봄 평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과 한복을 단정하게 입은 여자 1명. 그들은 고아원 전체 여자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키는 몇이니? 165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 질문은 짧았고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받고 이를 받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양으로 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함께 선발된 아이는 5명. 모두 18살에서 20살 사이였고 모두 고아였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옆에 앉은 여자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고 알아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평양에 도착한 우리는 대동강 구역의 한 건물로 갔습니다. 5층 건물이었는데 창문마다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는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였습니다. 고아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당과 수령님을 모시는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입은 닫고 귀는 열고 손은 부지런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방법, 빨래하는 법, 손님 접대, 전화 응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침묵. 보고 들은 것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 입이 열리는 순간 너희 목숨도 끝난다. 교육을 담당한 여자 간부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거다. 너희 같은 출신이 쌀밥 먹고 전기 쓰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었습니다. 쌀밥과 고기, 김치, 나물. 고아원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던 음식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옷도 새로 받았습니다. 화장품도 있었고 거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외출은 금지, 편지도 금지, 전화도 금지. 우리는 그 건물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각자 배치를 받았습니다. 5명 중 셋은 당 간부 집으로, 하나는 무역회사 사장 집으로, 그리고 저는 장군급 고위층 관사로 배정됐습니다. 내가 제일 손재주가 좋고 조용하다고 해서 여기 보낸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관사는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독립주택. 정원이 있고 차고가 있고 경비가 24시간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50대 여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너 새로 온 애구나. 이름이 뭐니? 박미양입니다. 좋아. 나는 최 언니라고 불러. 여기서는 규칙이 있어. 첫째, 주인님들 앞에서는 고개 숙여. 둘째,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 셋째, 본 것 들은 것 절대 밖에 말하지 마.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최 언니는 저를 3층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 유리였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불편해도 참아. 여긴 월급은 없지만 먹을 거 걱정은 없어. 쌀도 주고 옷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보내줘. 북한에서 이런 대접받는 하인이 어디 있겠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저는 북한 상위 1%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나 자신. 관사에서의 일상.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5시 기상, 세면 5시 30분. 1층 청소 시작 6시. 주방에서 아침 준비 보조 7시. 장군님 기상, 신문과 차 준비 8시 아침상 차리기 9시. 저녁 준비 7시, 저녁상 차리기 9시. 설거지 및 주방 정리 10시, 다음날 준비 11시 취침.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잘 먹었고 몸은 건강했고 매일 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관사 주인은 60대 초반의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부인은 50, 10대 중반으로 단아하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저는 주로 주방과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최 언니가 요리를 하면 저는 보조를 했고 손님이 오면 식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보다 훨씬 나은 삶이었고 배고프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관사 안의 세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집의 리듬을 익혔습니다. 장군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녹차를 좋아하셨고 설탕은 넣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드셨습니다. 쌀죽이나 빵, 계란, 김치. 8시에 차를 타고 출근하셨습니다. 부인은 9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커피를 드셨고 아침은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주로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셨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은 항상 함께 드셨습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 상차림은 풍성했습니다. 쌀밥, 국, 고기, 생선, 나물 서너 가지, 김치. 가끔은 손님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메뉴가 더 화려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귀를 닫고 손만 움직였습니다. 요즘 남쪽이 또 떠들던데 신경 쓸 것 없어요. 어차피 입만 살았지. 중국 사람들이 투자한다면서? 글쎄요, 믿을 건 못 돼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인사 이야기. 누가 승진했고, 누가 숙청됐고,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겼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1살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군님이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서재에서 계속 드셨습니다. 부인은 먼저 주무시러 올라가셨습니다. 밤 11시쯤 벨이 울렸습니다. 서재에서였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내려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물 좀 가져와. 예. 저는 주방에 가서 물을 따라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장군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여기나. 예. 저는 물잔을 책상에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장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몇 살이지? 21입니다. 그래. 젊구나.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1시간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 일은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항상 밤이었고, 항상 술을 드신 후였고, 항상 벨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보내지는 것. 탄광이나 농장, 혹은 그냥 사라지는 것. 최 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주방에서 울고 있을 때 그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을 뿐입니다. 견뎌. 다른 방법은 없어. 저는 견뎠습니다. 아니, 견디는 척 했습니다. 매일 밤 다락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를 물고 몸을 웅크린 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최 언니가 물었습니다. 너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어떡하니? 최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존재 자체가 범죄라는 걸. 이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라는 걸. 숨겨. 최대한 오래. 그동안 방법을 찾아보자. 저는 숨겼습니다. 옷을 헐렁하게 입었고 배를 조이는 천을 둘렀고 구토는 아무도 없을 때만 했습니다.
다행히 부인은 2층에 계셨고 장군님은 출근하셨고 저는 주로 1층과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3개월을 버텼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왔지만 옷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2층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니,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르릉.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부인의 눈이 제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 배를. 배의 곡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너구나. 부인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됐니? 죄송합니다. 몇 개월이냐고 물었다. 넉 달쯤입니다. 부인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차갑게. 역겹구나. 내일 새벽 전까지 사라져. 보안부에 신고하기 전에.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계단을 잘못 밟아 그만 2층으로 대굴대굴 구르고 2층에서 다일 1층 거실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1층에서 최 언니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짐 싸. 지금 당장. 다락방으로 올라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살아온 이곳을 단 몇 시간 안에 떠나야 한다는 게. 최 언니가 작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챙겨. 옷 2벌, 속옷, 양말, 칫솔. 다른 건 필요 없어. 무거우면 못 가. 언니, 저 어디로 가요? 국경.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돈이. 내가 알아봤어. 브로커가 있어. 선불 필요 없대. 중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된대. 정말요? 최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새벽 4시 뒷골목 공중전화 부스 앞. 거기서 기다려. 검은색 트럭이 올 거야. 번호판 끝자리가 7842. 그거 확인하고 타. 언니는요? 나는 여기 남아야지. 누가 도와줬는지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최 언니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양아, 잘 들어. 중국 가면 절대 경찰 만나지 마. 잡히면 바로 북송이야. 그리고 브로커 말 잘 들어. 도망치려 하지 마. 도망치면 더 위험해. 예. 그리고 하나 더. 넌 임신한 거 절대 말하지 마. 알겠어? 임신부는 안 데려가. 짐이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1만 원쯤. 이거 가지고 가. 중국 돈으로는 못 바꾸지만 혹시 모르니까. 언니, 고마워요. 됐어. 이제 자지 마. 새벽 4시까지 한숨도 자면 안 돼. 늦으면 트럭 간다. 최 언니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이 방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을 떠나면 저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아도 죽고 가도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는 쪽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저는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2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이었습니다. 1층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뒷문을 닫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저는 부스 옆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8분. 2분 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봤습니다. 7842. 맞았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40대쯤 되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미향? 예. 빨리 타. 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뒤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박스와 자루들. 짐 틈에 숨어. 검문 나올 수 있어. 저는 박스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평양 도심을 빠져나가는 길. 저는 박스 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내가 선택한 건 귀하 또는 지인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지만 엄마도 선택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살아보자. 국경 도착. 트럭은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에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검문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길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밖은 산이었습니다. 나무와 풀 그리고 안개.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강 건너면 중국이야. 브로커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하지만 경비대가 순찰 돌아. 타이밍 맞춰야 돼. 언제 건너요? 해지고. 밤 9시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브로커는 트럭으로 돌아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빵과 물이었습니다. 먹어. 힘 빼면 못 건너. 저는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브로커는 트럭 안에서 잠을 잤고 저는 나무 밑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새로운 세계. 하지만 그 강을 건너다 잡히면 모든 게 끝.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일어나. 간다. 강 건너기. 브로커와 함께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신발 벗어. 양말도. 가방은 머리 위로 들어.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차가운 돌에 닿았습니다. 내 뒤를 따라와. 발 헛디디면 물에 빠져. 조용히. 브로커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왔습니다.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감쌌습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조심해. 여기 깊어.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물이 턱까지 찼습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불빛이 이쪽을 비췄습니다. 강 위를 좌우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1분, 2분, 3분.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가자. 빨리.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물이 다시 낮아졌습니다. 허리, 허벅지, 무릎. 발이 돌에 닿았습니다. 다 왔어. 저기가 중국이야. 2개 올라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아직 멀었어. 브로커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옷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저기 차 있어. 30분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승합차.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 역할은 끝이야. 저 차 타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줄 거야. 어디로요? 거기서 일자리 구해줄 거야. 일하면서 돈 벌어. 빚 갚으면 자유야. 빚이 얼마예요? 3만 위안. 한국 돈으로 600만 원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00만 원.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3천 위안쯤 줘. 10개월이면 갚지. 브로커는 담배를 끄고 차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는 중국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해? 응. 건강해 보이지? 2 사람이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타. 중국 남자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안에는 이미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 모두 20대, 모두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북한. 다시는 볼 수 없는 땅. 안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 차는 새벽에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컸습니다. 건물이 많.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내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애들이야. 중국 남자가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남자들이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 이쪽으로. 우리는 안쪽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작은 방. 창문이 없었습니다. 침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일자리 나오면 연락 올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건 감금이라는 걸. 옆에 있던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팔려가는 거야. 식당 아니야. 나 전에 들었어. 탈북 여자들 중국 남자한테 팔린대.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문 열어봐. 나가야 돼.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3일 동안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한 번 문이 열렸습니다. 밥을 줄 때 밥과 김치, 물. 화장실 갈 시간은 5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마시는 소리, 웃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3만 5천에 팔았어. 서류 위조하면 5만도 받을 수 있어. 한국 보내준다고 했다고? 믿은 거야. 저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넷째 날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너, 나와.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디 가요? 일 시켜줄 사람한테 데려가는 거야. 좋은 데야. 걱정 마.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배가 나온 중국 남자였습니다. 이해야? 응. 건강하고 젊어. 임신은 안 했지?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확인했어. 좋아. 데려간다. 40대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뛰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또 다른 골목, 쓰레기통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해가 졌습니다. 추워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먹을 게 있을까 해서 다행히 빵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골목에서 잤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숙, 차가운 땅, 어둠, 그리고 두려움. 거리에서의 일주일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시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밤에는 건물 뒤편이나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옷으로 가리기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같은데 경찰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 그건 곧 북송을 의미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장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왔지? 보면 알아. 나도 옛날에 북에서 왔어. 여자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깔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 밥이라도 먹여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거리에서 죽거나 누군가를 믿어보거나. 감사합니다. 여자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1층, 방 2개.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씻어. 옷 갈아입고.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야위고 더러운 얼굴.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제대로 된 식사는 며칠 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여자는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임신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네. 너 갈 데 있어?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 한국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브로커 거쳐야 하고 서류 만들어야 하고 1만 달러는 있어야 해. 1만 달러요? 그래. 너 돈 있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브로커인데 믿을만해. 선불 없이도 데려가줘. 대신 나중에 갚아야 하지. 일하면서. 어떤 일이요? 식당이나 공장. 힘들긴 하지만 월급은 나와. 1년쯤 일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여자가 브로커를 데려왔습니다. 30대 남자, 날카로운 눈빛. 한국 가고 싶다며? 예. 직접 못 가. 라오스 거쳐야 해. 거기서 태국 가고 거기서 한국 가는 거야. 얼마나 걸려요? 운 좋으면 6개월. 길면 1년. 비용은요? 15,000달러. 한국 도착해서 갚으면 돼. 15,000달러. 더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넌 지금 못 가. 왜요? 브로커가 제 배를 받습니다. 임신했잖아. 국경 넘을 때 문제돼. 애 낳고 와. 하지만 그 전에 일이라도 해. 돈 좀 모아놔. 나중에 도움돼. 브로커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계약서야.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야.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한다는 것도 있고. 저는 사인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갔습니다. 3시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농장이었습니다. 넓은 밭, 비닐하우스, 그리고 낡은 숙소. 여기서 6개월 일해. 애 낳고 몸 회복하면 그때 출발하자. 무슨 일이요? 농사. 밥 메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힘들지만 할 수 있어. 숙소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 4개. 이미 3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야?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예. 박미양입니다. 나는 김순희. 여기 온 지 1년 됐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1년이요? 6개월이라고 했는데.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못 나가. 빚이 계속 늘어나거든. 밥값, 숙소비, 온갖 명목으로 돈을 떼. 월급이라고 주는 건 한 푼도 안 남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도망치려 해도 여기 산골이야. 어디로 가겠어. 잡히면 더 심하게 당해. 농장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부터 일 시작.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점심시간 30분,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 노동. 밥은 하루 2끼. 밥과 김치, 가끔 콩나물국. 고기는 없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빚 갚는 거니까 월급 없다는 게 농장주의 말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 7개월로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일 안 하면 밥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농장주가 왔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돈 누가 내는데? 아기가 위험해요. 그래. 그럼 일 그만둬. 대신 밥값은 내가 내야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물이 터졌습니다. 순이 언니, 아기가, 순이와 다른 언니들이 도와줬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하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은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새벽 3시 아기가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안 울어요? 순이가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등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미양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었어.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제 품 안에서 아기는 차가워져 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약해서. 다음 날 아침 농장 뒤편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표지도 없이, 그저 흙만. 아기를 잃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잤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미양아, 여기서 나가자. 어떻게요? 내가 길 알아봤어. 밤에 트럭 타고 나가는 길. 다음 주 화요일 새벽 2시. 그때 경비가 교대해. 잡히면요? 죽을 각오해야지. 여기 있어도 죽어. 천천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화요일 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으로 돌아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찢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 올랐습니다. 박스 사이로 숨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연길 재도착. 트럭은 연길로 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자. 도와줄 거야. 순이는 저를 데리고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2층 좁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순이야, 어떻게? 오빠 도와줘. 농장에서 도망쳤어.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미쳤어? 농장에서 도망치면 쫓아와. 여기 있으면 안 돼. 알아. 그래서 부탁이 있어. 한국 보내줘. 한국? 돈 있어? 없어. 하지만 가야 돼. 여기 있으면 다시 잡혀가.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라오스 루트가 있긴 해. 거기 거쳐서 태국 가는 거.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얼마야? 1인당 2만 달러.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빠, 우리 돈 없어. 그럼 못 가. 브로커도 공짜로 안 해. 나중에 갚을게. 한국 가면 이래서.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브로커한테 얘기해 볼게. 대신 약속해. 한국 가면 꼭 갚는다고. 약속할게.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까지 3일 동안 트럭 안에서 지냈습니다. 국경에서 내렸습니다. 밀림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해. 국경 검문소 피해서 가는 거야. 얼마나요? 하루 정도. 밤에 걸어.
밤산 길,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순이와 저, 그리고 브로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고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브로커의 말을 믿었습니다. 트럭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밀림 한가운데 판잣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었다가 태국 갈 준비해야 돼. 판잣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침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만. 밥은 언제 줘요? 하루 한 번. 저녁에. 브로커는 나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여기 너무 외져. 그러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밥과 물이 들어왔습니다. 밥은 차갑고 물은 탁했습니다. 내일 출발해요? 아니, 며칠 더. 왜요? 준비할 게 있어.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언제 나가요? 조금만 더. 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다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탈북자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너도 속은 거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예. 한국 보내준다고 해서. 근데 여기. 다음 날 밤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 순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로커가 왔습니다. 어제 같이 온 여자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 도망? 어디로요? 모르지. 밤에 나갔더라.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밤에 차 소리가 들렸다는 걸, 그리고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걸. 그 여자는 팔려간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너희 한국 가려면 돈 더 필요해. 무슨 소리예요? 이미 약속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게 더 어려워졌어. 돈이 더 들어. 얼마요? 1인당 5,000달러 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계속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찾든지. 다른 방법이요?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중국 남자한테 시집 가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든지. 선택해.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속인 거잖아. 처음부터 한국 보낼 생각 없었잖아. 브로커가 순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닥쳐.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경찰 부를까? 그럼 너희 바로 북송이야.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미양아, 도망쳐야 돼. 어떻게요? 여기 밀림인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팔려가. 다음은 우리 차례야. 밖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죽으나 사나 똑같아. 도박해보자. 순이는 며칠간 브로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면 문 잠그는 걸 가끔 잊었습니다. 오늘 밤에 가자. 취하면 그때. 밤 11시. 브로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잠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갔습니다. 맨발로 조용히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잡아. 놓치면 안 돼.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디 갔어? 브로커가 깬 것입니다. 뛰어.
우리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밀림을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총소리는 안 들려. 쫓아오지 못하는 거야. 1시간을 뛰었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까지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길을 찾아야 돼. 도로나 마을.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밀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헤매는 나날. 3일을 밀림에서 헤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은 개울에서 떠마셨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열매를 따먹었지만 뭐가 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언니, 미양아, 나 못 가겠어. 일어나요. 조금만 더 가요. 아니야. 배가 너무 아파. 아까 먹은 열매. 독인가 봐. 순이는 토했습니다. 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걷지 못했습니다. 미양아, 너라도 가. 안 돼요. 같이 가야죠. 하지만 순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기 남을지 혼자 갈지. 언니, 제가 도움 찾아올게요. 여기 있어요. 미안해. 저는 순이를 나무 밑에 눕혔습니다. 옷을 덮어줬습니다. 금방 올게요.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베트남 국경.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로가 보였습니다. 비포장도로였지만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도와달라고.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쌀밥과 국. 저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베트남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할머니의 아들이 왔습니다. 30대 남자.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You, 노스 코리어, 예스, 데인저러스, 펄리스, 캐치 유, 헬프, 플리즈. 남자는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I know, 브로커, he help you, but, money, 또 돈, no money, then, you work. 남자는 저를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호치민 근처의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큰 건물, 미싱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워크 히, 6months, then, I help you to THA 아일랜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공장 일은 단순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미싱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월급은 $150. 그중 $100는 숙소비와 밥값으로 나갔습니다. $50만 제 손에 남았습니다. 6개월이면 $300. 태국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38도, 39도. 말라리아였습니다. 공장 의무실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스피털, 니드 하스피털, 노머니, then, 유다이. 저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열이 나도 어지러워도 쓰러지면 월급이 끊기니까요. 어느 날 미싱 앞에서 정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멀레리어. You need treatment. 사미크스. How much? $500. $500. 제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No money. Then we send you back factory. But you can die.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 숙소에서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향? 한국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한국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관리자입니다. 당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공장에 북한 처녀가 숨어 있다고. 몸이 안 좋다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기침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말라리아 약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단 이거 드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제 누나도 북한에 있습니다. 이산가족이에요.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성호는 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세요. 2주 정도면 몸이 회복될 겁니다. 그는 매일 약을 챙겨줬고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열이 내렸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미양 씨,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목사님이에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돈이 없는데요. 돈은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됩니다. 목사님은 먼저 도와주시고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라고 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 정말 괜찮을까요? 네. 목사님은 지금까지 200명 넘게 도와주셨어요. 저도 몇 번 도왔고요. 김성우는 저를 조심스럽게 숨겨줬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나올 때마다 옷장에 숨었고 밤에만 밖에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방콕으로 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5명. 미양 씨도 함께 가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여권이 필요합니다. 위조 여권인데 중국 여권으로 만들 거예요. 네. 며칠 후 중국 이름이 적힌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름 장미양.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북한 출신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새벽 4시 김성호의 차를 타고 호치민 공항으로 갔습니다. 다른 탈북자 4명도 함께였습니다. 30대 부부와 20대 여자 2명.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들킬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입국 심사 때 긴장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영어로 짧게 대답하세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퍼퍼스 어브 비짓? 투리점? 하우롱? 원 위크. 심사관이 여권을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오케이. 패스.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방콕의 목사님. 방콕 공항에서 나오자 60대 한국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유한 목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목사님의 승합차를 타고 방콕 외곽의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게 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교회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2층에 작은 방들이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 교회에는 우리 말고도 10명 정도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30대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철수, 아내는 영희. 저희는 아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었죠. 돈이 있어도 시설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는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브로커한테 속아서 병원에 못 갔어요. 제품에서 죽었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가야 했어요. 아이 묘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혜경이. 가명 둘 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같은 동네였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5년 있었어요. 인신매매당해서 중국 농부한테 팔렸어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농부가 술 먹고 잠들었을 때 도망쳤어요. 혜경이도 같은 마을에 팔려와 있었거든요. 둘이 함께 도망쳤죠. 혜경이가 덧붙였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맞고 욕먹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꼭.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목사님과 함께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북한 출신이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영사가 저를 면담했습니다. 이름이 리미양입니다. 어디 출신? 평양시 중구역입니다. 아버지는 리처로 당 간부였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숙청, 어머니의 죽음, 탈출 과정. 3시간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2주 후에 결과 나옵니다. 통과되면 비행기 표를 드릴게요. 2주가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대사관에서 전화가 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미양 씨,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통과됐습니다. 정말요? 네. 모두 통과됐어요. 5분 모두.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2013년 12월 20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 인천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5시간 후면 한국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시간. 평양을 떠난 지 1년 7개월. 중국, 라오스, 베트남, 태국 4개국을 거쳤습니다. 이제 5번째 나라. 대한민국. 고향?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12월 20일 밤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미양 씨죠?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살았구나. 하나원.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교육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 자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2014년 3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작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5,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을 때 막막했습니다. 뭘 하며 살지? 대학을 가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28. 사무직을 하기에는 한국 사회를 너무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양 씨, 직업훈련 받아보는 게 어때요? 미용이나 요리 같은 기술직, 탈북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세요. 미용이요? 네. 손재주 있으면 배우기 좋고 나중에 독립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미용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남의 한 미용학원이었습니다. 6개월 과정입니다. 커트, 펌, 염색 다 배울 수 있어요.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수강료는 300만 원. 정부 지원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첫날 마네킹 머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기본 커트 연습입니다. 가위 잡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따라했습니다. 가위가 떨렸습니다. 이상하다. 중국에서 도망칠 때는 안 떨렸는데 옆에서 다른 수강생이 웃었습니다. 언니, 처음이에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손 떨렸어요. 네, 처음이에요. 함경도요. 아, 북한이시구나. 힘내세요.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수강생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25 대학을 중퇴하고 미용사가 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미용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미양 씨, 가위 각도가 틀렸어요. 45도를 유지해야 해요. 네. 그리고 손목에 힘을 빼세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네. 하루 8시간 마네킹 머리를 잘랐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나는 탈북은 했는데 그 다음은 뭐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제 울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붓고 빨갛잖아요. 힘들죠? 네.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2주 동안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요? 네. 한 달만 버텨봐요. 그럼 손에 익어요. 지혜는 쉬는 시간마다 저를 도와줬습니다. 언니, 이렇게 잡아봐요. 그리고 힘을 빼고. 아,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네킹 머리가 제법 보기 좋게 잘렸습니다. 미양 씨, 많이 늘었어요. 이제 레이어드 커트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 머리를 잘라볼 거예요. 모델 구해오세요. 모델? 고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모델 해줄게요. 정말? 네. 언니 손 믿어요. 지혜는 제 첫 번째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못해도 머리는 다시 자라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한 올 한 올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1시간 후. 와, 언니. 거울 보세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다. 언니 재능 있어요.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14년 9월 6개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미향 씨. 앞으로 좋은 미용사 되세요. 원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강남의 한 미용실에 지원했습니다. 경력이? 아니요. 이제 막 자격증 땄습니다. 그럼 보조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월급은 120만 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미용실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샴푸, 청소, 물 심부름. 손님 머리는 못 잘랐습니다. 미양 씨, 샴푸 좀. 미양 씨, 바닥 쓸어. 미양 씨, 커피 타.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9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너 억양이 특이하네. 어디 출신이야? 북한에서 왔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래. 힘들었겠네. 다음 날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양 씨, 손님한테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북한 얘기 나오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억양도 좀 고치세요. 표준어 쓰도록 노력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정체성을 숨겨야 하나? 그날부터 억양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표준어 강의를 봤습니다. 물을 물로 발음하세요. 물이 아니고요. 매일 밤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거울을 보며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3개월 후 억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계속 노력하세요. 칭찬인지 명령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미양 씨, 이제 커트 시작해봐요. 정말요? 네. 손님 머리 한번 잘라보세요. 떨렸지만 기뻤습니다. 첫 손님은 4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간단하게 다듬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30분 후. 와, 잘하네요. 다음에도 당신한테 받을게요. 손님이 만족해 했습니다. 첫 팁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 10,000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내가 번 돈이다. 어느 날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언니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혜는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손님들이 만족해하면 기분 좋아요. 저도요. 우리 나중에 같이 미용실 차려요. 같이? 네. 언니랑 저랑. 미양지의 미용실 어때요? 지혜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미용실 가능할까? 2년이 지나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커트는 물론 펌과 염색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미양 씨한테만 머리 맡겨요. 손이 좋아요. 30대 직장인 여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네.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멋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2016년 가을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미용실 차려요. 정말? 네. 저 돈 좀 모았어요. 3천만 원 정도. 언니는요? 저는 1천만 원 있어요. 4천이면 작은 미용실은 낼 수 있어요. 해봐요, 언니.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하지만 지혜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해봅시다. 2017년 3월, 홍대 근처에 작은 미용실을 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 의자 4개, 간판 이름은 지혜가 지었습니다. 미지헤어, 아름다움을 알다. 어때요, 언니? 좋아요.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거울도 달고 가구는 중고로 샀습니다. 오픈 준비에 2주가 걸렸습니다. 개업 첫날 2017년 4월 1일 미지 헤어 오픈. 개업 화환이 몇 개 놓였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보내신 것, 전 직장 동료들이 보낸 것, 그리고 하나 더. 미지 헤어 개업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탈북민 자립 지원센터 NGO에서 보내준 화환이었습니다. 언니, 손님이다.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첫 손님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개업 이벤트 보고 왔어요. 커트 10,000원이라고? 네. 어서 오세요. 그날 손님이 7명 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 후 마이너스 적자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매출 28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남은 돈 50만 원. 지혜와 저 둘이 나눴으면 한 명당 25만 원. 생활비도 안 됐습니다. 언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 손님이 늘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 78만 2천 원. 2달만 더 버티면 문 닫아야 하나? SNS 마케팅. 지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언니, 인스타그램 해요. 인스타그램? 네. 요즘 다들 인스타 보고 미용실 찾거든요. 지혜는 손님 머리를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를 잔뜩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홍대 미용실, 해시태그 단발커트, 해시태그 펌 추천, 해시태그 염색자라는 곳. 그리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올렸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대박이에요. 응원해요. 북한에서 오셨다니 존경스러워요.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개업 3개월 만에 드디어 흑자가 됐습니다. 한 달 매출 520만 원, 비용 제외하면 220만 원, 지혜와 나눴으면 110만 원씩.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 지혜가 울며 웃었습니다. 응, 해냈어. 저도 울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문이 열리고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머리 좀 잘라주세요. 키가 크고 말이 적은 남자였습니다. 억양이 낯익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경북도요. 아, 저도요. 남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네, 북에서 왔어요. 저도요. 침묵, 그리고 동질감. 강민수.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2014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북한보다는 낫죠.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다 북한에 두고 왔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민수 씨는 2주 후에 다시 왔습니다. 머리 잘랐는데 또 오셨어요? 그냥 커피나 한 잔 하실래요? 영업 끝나고요. 네. 영업이 끝난 저녁 9시 근처 카페에서 민수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탈북 과정 힘들었죠? 네. 1년 반 걸렸어요. 중국, 라오스, 베트남, 태국. 저는 2년 걸렸어요. 비슷한 루트네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탈북 이야기와 한국 적응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내서 민수 씨는 마용실에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자르러, 나중에는 그냥 오늘 공장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동료가 북한 출신이라고 놀렸어요. 빨갱이라고.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힘드네요. 저도 그래요. 손님들 중에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미양 씨는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네. 멋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벚꽃이 피던 4월, 민수 씨가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미양 씨. 네. 저, 미양 씨 좋아해요. 처음엔 동양이라서 편했는데, 이제는 그냥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지혜가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안산에서 홍대까지 왔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 이렇게 멀리 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미양 씨 보려면요. 민수는 과묵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울면 옆에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미양아, 우리 같이 밥 먹자. 뭐 먹고 싶어요? 너 먹고 싶은 거. 저는 뭐든 좋아요. 그럼 냉면. 북한식 냉면. 우리는 코리아타운에서 북한식 냉면을 먹었습니다. 고향 맛이네요. 그러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아내가 있었어요. 네.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였어요. 장사하다가 보이부에 걸렸죠. 중국 물건 팔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쳤어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니까. 근데 아내를 두고 왔어요. 매일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저도 엄마 두고 왔어요. 매일 꿈에 나와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죄책감. 살아남은 자의 아픔. 서로를 치유하다. 민수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오늘 악몽 꿨어요? 네. 또 보이부가 쫓아오는 꿈. 나도 그런 꿈 자주 꿔. 이리 와. 민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여긴 한국이야. 안전해. 네. 우리 이제 새로 살자. 과거는 과거고,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는 게 아니라, 함께 안고 가는 거지. 너랑 나랑. 민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과거를 안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18년 가을 마이너스 청혼. 민수와 사귄 지 6개월째 되던 날.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양아. 응? 우리 결혼하자. 네. 나 가진 거 없어. 안산 월세방 하나, 공장 월급 250만 원.
그게 다야. 근데 너를 지킬 자신은 있어. 평생 옆에 있어줄 자신도 있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결혼해 줄래? 눈물이 났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맙다. 내 옆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비싸. 그냥 작은 레스토랑에서 하자. 응. 가족도 없는데 크게 할 필요 없지. 하객은 30명 정도였습니다. 지혜와 미용실 단골 손님들, 민수 공장 동료 몇 명, NGO 활동가들, 박유한 목사님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미향 씨. 행복하게 사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월의 추운 날, 작은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중고로 샀습니다. 부케는 지혜가 만들어줬습니다. 줄에는 박유한 목사님이 서주셨습니다. 신랑 강민수, 신부 리미향. 이름을 부르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은 같은 고향에서 왔고 같은 아픔을 겪었고 향해 걸어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신혼집, 안산의 작은 빌라, 20평짜리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민수와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마련했습니다. 좁지? 아니, 충분해. 미안해. 더 좋은데 못 구해줘서. 민수야, 이거면 돼. 평양 관사보다 훨씬 좋아. 그래. 응. 여긴 우리 집이잖아. 우리만의 공간.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도 고마워. 결혼 후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 6시 민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공장에 가고 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저녁 7시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어땠어? 피곤했어. 너는? 나도. 손님 10명 받았어. 고생했다. 간단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상. 결혼 4개월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민수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정말? 응.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 민수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심해. 아기 있다고. 미안. 너무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았습니다. 작은 점 하나. 우리 아기. 민수야. 우리 아빠 엄마 된대. 응. 믿기지 않아. 둘 다 울었습니다. 민수는 태교에 열심이었습니다. 미양아, 클래식 음악이 좋대. 들어봐. 응. 그리고 책도 읽어줘야 해. 아기한테. 민수야, 아직 8주야. 그래도 엄마 목소리 들으면 좋대. 민수는 매일 밤 제 배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나 아빠야. 빨리 보고 싶다. 건강하게 태어나. 엄마 아프지 않게. 아빠가 많이 사랑해. 엄마도 많이 사랑하고. 저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아이를 낳는구나. 우리 아이는 북한도 탈북도 모르고 자라겠지. 자유롭게.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미양아, 괜찮아? 힘들어. 병원 갈까? 아니, 괜찮아.
다들 겪는 거라잖아. 미용실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혜가 걱정했습니다. 언니, 좀 쉬어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손님들한테 샴푸 냄새 힘들다면서요. 좀 그래. 근데 일은 해야지. 언니, 아기가 더 중요해요. 결국 오전 손님은 지혜가 받고 저는 오후에만 일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성별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네. 민수와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아들. 민수가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래. 응.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이름 짓기. 그날 밤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름 뭐로 할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유. 응. 우리가 못 누렸던 자유. 우리 아들은 누렸으면 좋겠어. 그럼. 자유. 강자유. 자유도 좋은데. 한자로 하면? 고민 끝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강한울. 한국에서 울창하게 자라기를. 한울이. 좋다. 나도 좋아. 2019년 9월 마이너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야, 아파. 병원 가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자궁이 OCM 열렸어요. 곧 나을 것 같네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미양아. 할 수 있어. 아파. 조금만 참아. 우리 한울이 보려면.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으아.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아기 보여드릴게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은 생명. 2.9kg. 빨간 얼굴에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울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기야. 응. 우리 아들.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양아, 고생했어. 고마워. 우리 한울이. 안녕.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없는 우리는 산후조리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하면 돼. 민수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미양아, 미역국. 고마워. 한울이 기저귀 갈았어. 민수야, 너무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너랑 한울이가 더 중요해. 민수는 밤에 한울이가 울면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한울아, 엄마 좀 쉬게 해드리자. 조용히 달래는 민수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 일주일 후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한울이 보러 왔어요. 지혜야, 와줘서 고마워. 지혜는 아기 옷과 장난감을 잔뜩 사왔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언니 닮았어요. 그래, 민수 닮은 것 같은데. 둘 다 닮았어요. 잘생겼어. 미용실은 괜찮아?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고마워, 지혜야. 언니, 한 달 푹 쉬어요. 제가 다 할게요. 든든했습니다. 한울이는 잘 웃는 아기였습니다. 민수야, 한울이가 웃어. 정말? 어디? 여기. 또 웃었어. 우리 한울이 귀엽다. 밤에는 울었지만 낮에는 잘 놀았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다리를 폈다 굽혔다 했습니다. 한울아, 건강하게 자라줘. 자유롭게 살고. 아빠 엄마가 못 누린 자유, 너는 누리렴. 한울이 100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지혜, NGO 활동가들,
민수 동료 몇 명. 한우리 100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 백설기를 나눠줬습니다. 한우리는 한복을 입고 방석에 앉았습니다. 한우라, 사진 찍자. 민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우리 가족 사진. 민수, 나, 그리고 한우리. 한우리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미용실로 복귀했습니다. 언니, 돌아오신 거 환영해요. 지혜야,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언니 덕분에 실력도 늘었어요. 한우리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한우리 잘 있어. 으앙. 처음엔 헤어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7시 한우리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저녁 7시 저녁 준비. 밤 10시 민수와 대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양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민수야, 우리 잘 살고 있잖아. 고마워. 2020년 9월 한우리가 돌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큰 파티를 했습니다.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돌잔치 떡도 주문하고 한복도 맞췄습니다. 한우라, 돌잡이 해볼까? 상에 여러 가지를 놓았습니다. 책, 돈, 실, 마이크, 청진기. 한우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위를 잡았습니다. 가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 물려받겠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한우리, 엄마 따라 미용사 할래? 아직 몰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지금 한우리는 5살입니다. 유치원에 다닙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와, 뭐 그렸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나. 한우리가 그린 그림.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다, 한우라. 헤헤. 미지 헤어는 이제 제법 알려진 미용실이 되었습니다. 가위 소리가 울립니다. 과거를 자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유를 찾아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기적이며 자유롭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